동생들 안녕, 영경이야. 한국사 10미닛. 자, 근현대사편 일제 경제사 들어가 보도록 할게. 자, 옆에 잠만보님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잠만보입니다. 예, 오늘은 하고 싶은 말이요. 오늘도 열심히 발음과 함께 씹어 먹어버리겠습니다. 예, 일제 경제사 일본의 식민 통치 과정, 경제적인 침략 과정 또 씹어 먹어 보도록 합시다. 자, 1910년대 가보겠습니다. 우리 10년대를 끝내고 20년대 같이 할게요. 예. 자, 10년대는 먼저 우리의 토지부터 일본이 약탈했는데 임시토지조사국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기관이 바로 우리의 토지를 조사했다라고 하면 10년대의 일제강점기라고 좀 떠올려 주세요. 자, 신고, 소재와 지목과 결수를 신고하게끔 했고, 토지조사국장한테 신고하게끔 했는데, 만약에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지는 이젠 총독부 소유가 되는 것이죠. 또 신고를 안 했으면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도 바로 총독부 소유가 되는 겁니다. 또 일문일주가 되기 때문에 자, 소유주가 누군지 모르는 그런 토지들은 또 총독부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독부가 우리 전체 영토의 거의 절반가량을 소유하게 되고요. 근데 어쨌든 명분은 소유권 확보였기 때문에 소유권 말고는 나머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이 강화되면 매입과 매도는 더 활발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토지조사 과정 중에 지세이동이라는 게 발표됐다라는 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자, 결국에는 일본이 이렇게 많은 토지를 소유하게 되는데 그 총독부는 그 토지를 동양처식 주식회사한테 넘겼다라는 겁니다. 이 동척은 일본인들을 많이 이주하게 되는데요. 비싸게 팔았을까요? 싸게 팔았을까요? 일본한테 싸게 팔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본인들이 많이 이주할 수 있도록 이 이주를 장려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반도를 완전히 일본의 영토로 만들기 위한 그런 차원이라 볼 수가 있겠죠. 자, 밑에 이 토지조사 과정 중에 이 소유권 말고는 나머지 권리는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했잖아요. 이 관습적 경작권, 도지권이 박탈됩니다. 이 도지권이 박탈되면 지금까지 경작했던 권리, 자, 이 경작권이 박탈되면서 이제는 지주하고 계약을 해야지만 경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계약 기간만 경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소작 기간은 예전에 비해서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합니다. 소장료, 지주한테 바쳐야 되는 소장료가 되겠습니다. 이건 더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늘어납니다. 그렇죠. 지주 입장에서는 소장료를 많이 내야 계약을 성사시키는 거죠.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이런 토지조사 사업은 지주한테 유리합니까? 소장농한테 유리합니까? 지주한테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지주한테는 특혜를 주고 소장농은 굉장히 큰 피해를 보는 이른바 식민지 지주제라 얘기하고요. 당시 소장농은 계약직 기안부 소장농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 이패권이라는 것도 소유권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박탈되는 것입니다. 자, 누구의 소유권인지는 모를 경우에는 그 토지를 개간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패권도 박탈되어서 산에 있는 나무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예, 10년대의 모습입니다. 자, 10년대의 또 다른 모습. 자, 밑에 보시면요. 자, 우리의 자원을 약탈하는 게 다 10년대라 볼 수 있습니다. 어업령, 산림령, 광업령, 임야조사령. 그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했던 게 바로 자기들의 필요한 자원부터 가져가는 거죠. 토지 가져가고 자원 가져가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 한반도를 원료 공급지화 시키기 위한 그런 시도가 바로 다 10년대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끔씩 일본이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식민지를 삼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나타나는데 가끔씩 그러면 이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먼저 뭐 했는지. 자원부터 다 싸그리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 회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민족 자본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바로 우리의 회사는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게끔 했었죠. 예, 그렇게 되고요. 자, 밑에 도로, 항만, 철도 이런 것들도 많이 건설한 건데 이런 것들도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원료를 수탈하기 위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이죠. 경원선과 호남선까지 1914년에 만들었습니다. 담배와 소금과 인삼을 국가에서 전매했다라고 했는데 근데 담배와 관련된 연초 전매제도, 연초 전매령이 구체화된 것은 1920년대라고 좀 보셔야겠습니다. 그건 좀 이따 살펴볼 거고요.
자, 일본이 여러 가지 식민 지배하는 과정에서 금융 지원을 받고자 바로 이 은행을 만들었습니다. 이 은행은 뭐였었죠? 조선식산은행입니다. 이건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일본한테 좋은 겁니까? 일본한테 좋은 겁니다. 자, 일본한테 좋은 이 은행,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을 갖게 되는 거죠. 일본의 식민 지배를 위한 금융시설이니까요. 그래서 이 은행, 자, 바로 땡땡땡 단체의 나석주가 폭탄을 던졌었죠. 땡땡땡. 예, 삐삐 단으로 끝납니다. 의열단. 그렇죠. 의열단의 나석주가 조선식산은행에 폭탄을 던진 게 1926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예, 이제 20년대 가볼까요? 자, 20년대에는 먼저 일본이 1910년대에 후반에 1차 대전에 참전 전쟁에 승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배상금을 받았고 일본 내 산업화가 더 진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본 내의 쌀 가격이 폭등하게 되었고요. 자, 산업화 과정에서 공장은 많아지고 농민은 많이 줄어드니까요. 자, 그래서 다시 이거를 이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쌀을 많이 가져가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920년부터 실시된 거죠. 바로 산미 증식 계획이죠. 자, 근데 내용을 좀 보면 실제로 증산을 하긴 했지만 계획한 만큼 수탈해 갔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참 유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산미 증식 계획은 우리식의 표현이에요, 일본식의 표현이에요? 일본식의 표현입니다. 그렇죠. 증식을 목표로 했다. 이거 완전 일본식 표현이고 우리식의 입장에서는 산미 수탈 계획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자, 증식이라 쓰고 수탈로 읽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토지를 개량하고 농사를 개량하고, 자, 그래서 토지 개량이 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토지를 조사하는 것과 개량하는 것을 구별하셔야겠습니다. 이 토지를 조사하는 건 토지 조사 사업이지만 개량이라는 건 토지를 개량해서 뭐 하려고요? 쌀을 늘리려고요. 자, 또 농사 개량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증산 비용, 특히 수리조합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부담이 컸습니다. 여러 가지 수리시설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이 수리조합비 강요되었었고요. 특히 이걸 소장농한테 전가했기 때문에 소장농의 삶은 굉장히 열악해졌죠. 자, 지주는 산미증식 계획 과정에서 또 이 수출에 대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특혜를 받았고요. 자, 그래서 이 또 식민지 지배는 더욱더 강화되는 것이었죠. 우리 농민들은요, 자, 생산은 늘렸지만 먹을 수 있는 1인당 쌀 소비량은 더욱더 감소하게 되었고, 우리가 많이 반발해야 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반발이 엄청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1920년부터 34년까지 계속 지속적이었죠. 자, 하지만 일본이 1934년에 중단했거든요. 그거는 우리의 반발 때문이 아니라 일본 내에 이제 쌀이 남아돌게 되면서 일본이 자발적으로 중단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 만주에서 이제 우리는 잡곡을 수입해서 사다 먹었고요. 자, 또 너무나 살기 어려우니까 바로 산속에서 나무를 불태워버리고 그걸 살아가는 화전민이라던가, 그 다음에 거적대기 같은 걸로 지붕만 만든 토막집이라던가, 그러니까 중산층이 아니죠. 그렇죠? 빈민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료 조사를 좀 보면 실제로 자장농, 자소장농 이런 계층이 있습니다. 자소장농이라는 것은 본인이 토지를 갖고 있기도 하고 소작도 하고, 그런데 자소장농의 비율이 1910년대 20년대로 가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그 얘기는 자소장농이 자가 빠지고 이제 소장농 전락했다라는 거죠. 이 토지를 점점 잃어버리는, 즉 중산층이 몰락하는, 이렇게 해서 빈민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전민이 늘어나니까 이제 화전민을 일본이 또 학살하는 그런 사건도 나타나게 되고요. 갑산 화전민 학살 사건 뭐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자, 일본의 강요로 우리는 쌀만 생산하게 되었고요. 그 쌀을 가져가는 항구가 군산 목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1920년대 경제적 상황을 아예 바로 끝내버릴까요? 자, 밑에 1920년대 산업의 침탈 볼 수 있겠죠? 해봅시다. 자, 이때 일본이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일본의 물건이 남아도니까 그 물건을 소비하지 않게 되면 일본 내도 문제가 생기죠. 실업자가 많아지니까요. 그래서 이 일본의 물건들을 손쉽게 처리해줘야겠습니다. 이걸요, 한반도에서요. 그래서 한반도가 이제는 상품 판매 시장으로 이제 활용되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의 자본 침투를 본격화시키는데 이 다양한 규제들을 많이 없앴다라는 것이죠. 자, 이거는 이제 철저하게 일본 기업들을 위함이라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까다로운 회사령 허가제를 폐지했죠. 이 회사령 폐지는 허가제를 폐지했다 봐야겠죠.
자, 그리고 일본의 물건의 관세를 폐지했다라는 건데 관세가 폐지되면 일본의 물건이 싸져요, 비싸져요? 싸집니다. 그러면 한반도에 거의 대부분 일본의 물건을 사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때 가장 이제 그 일본의 물건 중에 각광받았던 것은 바로 이 담배였어요, 담배. 그래서 담배하고 술이었거든요. 그래서 1920년대 물산장려 운동 때 금주 급연 운동이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자, 그리고 신은행령, 자, 우리의 은행을 통폐합하는 게 1928년이었고요. 자, 연초전매령 1921년이라고 되어 있죠? 네, 예. 구체적으로 우리의 담배를 일본이 전매하기 시작했던 건 1921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전에도 이제 독점 판매하는 뭐 이제 그 동아 연초 뭐 이런 것들도 있었긴 했는데 20년대로 가면서 이제 국가가 이제 직접 판매하는 연초 전매 제도가 나타났다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1920년대 중후반에 일본은 전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부터 바로 전력 생산을 추진하게 되었었죠. 부정강 수력발전소, 흥남 질소비료 공장. 자, 이런 전력 생산의 준비 과정은 30년대입니까? 20년대입니까? 20년대입니다. 20년대로 꼭 기억해 줘야 되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제 만주사변 이후의 상황으로 살펴볼 텐데요. 자,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바로 뭐냐면 이 만주사변 이후의 A 상황과 중일전쟁 이후의 B 상황을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A 상황을 좀 보면은요. A 상황을 자, 만주사변 이후에 본격적으로 병참 기지화 정책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병참 기지화 정책이죠, 정책. 그쵸? 아, 이런 오타가 병참 기지화 정책. 예. 자, 병참 기재 정책이 시작되면은 만주사변 이후가 되겠습니다. 북부지방의 중화고음을 육성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남면 북양은 일본 내의 자본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쪽에는 면을, 북쪽에는 양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면과 양, 자, 이런 걸 토대로 일본이 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었어요. 일본인 방직 자본가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농촌진흥운동 정말 중요한 제도죠. 자, 갑자기 일본이 농민들을 잘해주고 있죠. 농민에게 회유하는 모습입니다. 자, 소작쟁이를 약화시킬 목적도 있었지만 이런 회유책은 농민 통제책이라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소작조정령이라던가 조선농지령이라던가 이런 것들 절대 오해하지 말게. 자, 부분적으로 자, 이 소작기간도 좀 보호해주고 소작료도 좀 감면해주고 불가항력이 있을 때에는 소작료를 좀 면제해주기도 하는 소작농들을 위한 정책으로 보여져요. 표면적으로는요. 그 춘궁퇴치, 차금 예방, 자력갱생, 자, 이런 것들 자, 표면적으로 나타난 구호가 되겠습니다. 근면자조협동도 자, 이렇게 해라라는 것이었죠. 자, 농민들이 살기 어려운 이유를 농민 탓으로 돌리는 내용도 있긴 한데요. 가장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농민을 통제해서 농민이 이탈하지 않게 하여서 농촌에서 그래서 그 농민을 뭐 하기 위함입니까? 바로 그 농민을 징병, 그렇죠. 징병, 지원병, 정신대 등등 바로 전쟁터에 끌고 가기 위해서 통제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도망가지 그러면 못하게 그렇죠. 미리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놓고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근거해서 징병해가지고서 끌고 가서 투입하는. 맞아요. 그래서 농촌진흥운동과 이 국가총동원법 실시의 전후 관계가 많이 나옵니다. 자, 뭐가 먼저예요? 농촌진흥운동이 먼저입니다. 그렇죠. 농촌진흥운동 이후에 본격적으로 국가총동원법이 발표됐다는 것을 꼭 기억해 줘야겠습니다. 자, 중일전쟁 이후 국가총동원법이 되겠는데요. 자, 이것도 일본은 겉으로는 굉장히 문명국가임을 표방하잖아요. 국가총동원법 제정했고 이 법을 근거로 인적 물적 자는 수탈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내용은 굉장히 야만이죠. 그렇죠? 예, 지원병, 자, 우리의 군대, 자, 지원하라라는 거였는데요. 사실 지원만이 아니라 이 학생들도 많이 끌고 갔었었죠. 학도 지원병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지원 거부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징병의 강제성을 띠는 이제 전쟁터에 다 동원되는 것이었고 정신대가 1944년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공식적인 정신대 근로령의 발표가 44년이지 그 전부터 위안부는 많이 있었습니다. 진짜. 근로복대는 어린아이들까지도 전쟁 물자 채집에 동원하는 것이었고요. 징용은 아시죠?
자, 일본의 세계문화유산은 지정되었잖아요. 그 그곳에 많이 끌려갔죠. 어디입니까? 군함도입니다. 그렇죠. 군함도에 직용된 많은 비극들이 있었죠. 자, 물적 자원 수탈에서는 공출이라는 용어를 꼭 좀 기억합시다. 네, 금속과 쌀 이런 것들을 다 강제성을 띠고 다 증발했다라고 치면 되겠고요. 아주 그래서 식량 관리량을 바탕으로 최소한만 배급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축도 새롭게 증식하는 그리고 산미증식객을 다시 또 재개하는 몸빼앗 국방복 강요하고 국방헌금 강요하는 모습이 바로 1937년 중일전쟁 이후의 모습, 40년대의 모습이라 볼 수 있는데요. 아이고 이거 제가 지금 발견했네. 이 B가 1945년까지입니다. 태평양 전쟁은 41년인 거고, 예, 그래서 이 국가총동원 발표 이후에 나타났던 인적 물적 자원 수탈은 37년부터 45년까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국가총동원법은 38년이고요. 아, 지원병은요, 아직 국가총동원법 발표되기 전부터였습니다. 지원병 제도 이후에 국가총동원법이 발표되었다. 이것도 살짝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제 경제사 파트 자, 저 마무리했고요. 관련된 기출 자, 2개만 좀 확인해 볼게요. 자, 이 내용 살펴볼까요?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 역둔토, 궁장토를 총독부 소유로 만들었다. 예, 올까요, 없을까요? O입니다. 자, 역둔토, 군장토 이거는 이제 이 개인 소유의 토지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게 국가 또는 마을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건 국가 소유의 토지로 볼 수 있어요. 국가 소유의 토지, 개인의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의 소유로 인정하지 않죠. 총독부가 다 가져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옳은 설명이고요. 자, 이 내용은요. 중일 전쟁 이후 공업 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남면 북양 정책을 시행하였다. 자, 이거는 올까요, X일까요? X 같습니다. 그렇죠. 중일 전쟁 이후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기점을 딱 소개해 놓고 있죠. 자, 남면북양 정책은 만주사변 이후로 봐야겠죠. 예, 중일 전쟁 전부터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죠? 예.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